차가 꽉 막혔을 때 이 차가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았는데 서울 여의도에서 그 시연 행사가 실제로 열렸습니다. 5년 뒤 상용화가 목표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손석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프로펠러 16개를 이용해 도심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택시입니다. 프로펠러가 빨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볍게 날아오릅니다. 실제 사람은 타지 않았지만 성인 남성 무게에 해당하는 80kg의 쌀포대를 싣고 비행했습니다. 한강 위 50m 상공에서 약 7분간 2바퀴를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한 드론 택시. 현장에는 해외에서 상용화를 앞둔 1인용 드론도 선보였습니다. 이 드론은 앞으로 면허증만 있으면 개인 승용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조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40분 충전을 하면 현재로서는 15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. 정부는 5년 뒤인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용화되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를 20여 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, 하나시스템즈, 중소기업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비행 경험 축적이라든지 핵심 기술에 대한 R&D라든지 정부가 빨리 운영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드론 택시 요금은 40km 운행 시 11만 원 수준으로 초기에는 비교적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 비행이 실현되는 2035년 이후에는 2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일반 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SBS CNBC 손석우입니다. 네, 앞서 보신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또 이마트가 이익의 15%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산업계 주요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. 임종균 기자 나왔습니다. 임 기자,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기까지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? 예,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요금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면 아무래도 가장 이용을 하시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때는 피부에 와닿는 궁금한 점이 요금 문제일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은요. 현재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교통요금, 이번에 사례가 이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버스는 뭐 대략 한 8,000원에서 12,000원 사이 정도면 가고 있고요. 소요 시간은 뭐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. 1시간 반에서 뭐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로 나옵니다. 철도는 이제 지하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한 요금은 4,000원 정도,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리고요. 근데 앞서 이제 들으셨습니다. 드론 택시는 요금은 물론 11만 원으로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소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바쁜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법합니다. 다만 이제 요금이 11만 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관광용 또는 뭐 일종의 체험용 이런 또 호기심 많은 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국토부 관계자 얘기대로 2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는 게 2035년인데 그러면 앞으로 2035년까지 대략 한 15년 정도까지는 뭐 특별한 교통수단, 대중교통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스페셜한 교통수단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드론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기능을 하려면 이게 요금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문제긴 합니다만 일상 속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습니까? 대중교통이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말씀하신 접근성이기 때문일 겁니다. 언제 어디서나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. 예.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드론 택시가 과연 아무 데서나 우리가 택시 타듯이 버스 타듯이 할 수 있겠느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합니다. 일단은 뭐 공공주차장이라든가 대형 빌딩 옥상, 뭐 아파트, 대형 아파트 옥상 이런 등의 헬기장이 있긴 한데요. 대부분 사유지죠.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가 편한 데, 자기가 가까운 장소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쨌든 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. 이 때문에 2007년도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던 한강 수상택시 같은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뭐 사실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 규제 문제인데요. 사실 서울 같은 경우 이 북한과의 거리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뭔가 비행체가 떠다니는데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.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 규제를 빨리 좀 축소하는 이런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냐. 결국 이제 인프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대차가 PAB, 즉 개인용 비행체를 만들고 있고요. 한화 쪽에서도 좀 이런 그 항공 택시를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관건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
네, 이마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. 이마트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다고요? 예, 이게 좀 의외였던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환원 정책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3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12%를 주주에게 배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더 이제 관심을 쏠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적자가 나라도 주당 2,000원씩 배정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코로나19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마트가 이런 발표를 했을까? 그거는 역시 지난 3분기에 나온 실적이 뒷받침을 했습니다. 이마트는 지난 3분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7.5% 증가해서 4조 2천억 원을 넘었고요. 영업이익은 11%가 넘게 늘어나면서 1,400억 원을 넘어가면서 11분기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선전을 했다,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내용을 좀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용을 좀 줄이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 이마트가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의 이유로 좀 풀이가 되는데 잘 아신 것처럼 좀 쿠팡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통업체들 또 마켓컬리와 같은 신선식품 특화업체들까지 지금 사실 국내 유통시장은 거의 전쟁 수준에 준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기존 유통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가 과연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갈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.